갑자기 웬 이 겨울왕국의 레디꼬가 울려 퍼지나 의아해하실 텐데요. 겨울왕국 영화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애니메이션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Let It Go가 아니라 Let IT Go를 저희가 새로운 코너의 이름으로 좀 붙여봤어요. 첨단 IT 분야의 이슈를 살펴보는 Let IT Go 코너입니다. 5G,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뭐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가장 핫한 IT 분야 이슈들을 뽑아서 좀 쉽게 정리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IT의 세계로 인도하실 분은 세컨드 브레인의 이인복 대표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설 특집에 나눴던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오늘 또 코너로 좀 모셨는데 Let IT Go라는 코너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제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딱딱한 IT인데 레디꼬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뭔가 좀 감성이 더해진 것 같아서 네. 그 지향하는 바에 좀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디꼬가 아니라 Let IT Go라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음악은 그 음악을 쓰지만 우리는 Let IT Go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IT 분야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CES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CES.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ES가 뭐죠? 정확한 이름으로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예.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원래는 가전 제품을 다뤘었고요. 예.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는 계속해서 첨단 스마트 기기들, 맞아요. 요즘엔 자동차 기기들까지 전시가 맞아요. 돼서 좀 특이한 행사가 됐죠. 네. 이번 CES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뭘까요? 이번 CES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5G. 5G. 네, 빠른 속도였던 5G가 있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하고 LG 해마다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경쟁에서는 이제 8K TV 8K TV. 네, 거기서 K가 뭐예요? 이제 보통 이게 화질, 이제 화소 이런 화질. 것들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4K 이런 쪽을 얘기했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보통 4K입니까? 네, 그 정도까지인데. 근데 거기에 8K까지 나왔다고? 초고화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화질인데 초고화질이네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LG에서 롤러블 TV라고 하는 이름으로 맞아요. 돌돌 말 수 있는 TV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이게 가장 큰 관심을 좀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봤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 주목할 만한 거는 그 네이버가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부스를 하나 세웠습니다. 예. 이 부스가 구글 바로 앞에 또 자리를 잡임해서 네. 한간에는 라이벌 구조로 가져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예. 네이버라는 회사가 CES에 참여했던 것도 이슈가 됐고요. 특히 각종 로봇과 같은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또 이슈 몰이를 한번 했습니다. 네이버가 로봇을 전시했어요? 네네. 네이버가 로봇 개발했습니까 그동안? 네, 그동안 많은 연구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포털하고 검색업체 아니에요? 기본은 인터넷 회사이고 포털이랑 검색 회사가 맞는데요. 어떤 로봇을 이번에 선보였어요? 우선은 이 로봇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왜 이런 것들이 시작했는지 좀 과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나온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2015년도에 프로젝트 블루라는 걸 선언을 했고 네이버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에 1,000억을 투자해서 로보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이런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불과 2년 전인 2017년도에 이미 9종의 로봇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생활 밀착형 로봇을 공개했는데 예. 이번에 선보였었던 엠비덱스라고 하는 로봇하고 어라운드 G라고 하는 로봇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로봇 중에 하나죠. 네. 엠비덱스는 뭐고 어라운드 G는 뭐예요? 엠비덱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 네, 우리가 로봇 팔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산업 현장에 있는 거친 로봇들, 공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용접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는. 예, 맞습니다. 네. 그 로봇 한 팔이 움직이죠. 예. 근데 엠비덱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양손을 의미하고요. 양팔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통에서 양팔이 붙어 있는 형태, 허리 아래가 없고요. 근데 또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머리가 없습니다. 그냥 팔만 있어요? 예, 팔하고 몸통만 되어져 있는 형태.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일단은 두 손이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특징이라서 두 손이 있으니까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뭔가 움직이는 관절이 꺾이는 모습들도 있고요. 사람의 팔이 7개의 관절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형태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엠비덱스는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이랑 좀 다르게 7개 관절이 이어질 수 있고 예. 특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관절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두 손 올려서 머리 그렇죠. 위로. 이런 모양까지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 아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동이 가능해요? 바퀴나 이런 게 달렸나요? 아니요. 이번에 모신 모습은 이제 바퀴가 달려있지는 않고 근데 언제든지 달 수 있다는 거군요. 언제든지 가능하죠. 팔 역시도 언제든지 다른 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팔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팔이 있으면은 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가장 단순하게는 공장 로봇이 한 팔로만 움직이는데 양팔로 움직이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게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들고 나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키보드 조작도 되겠네요.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 그런 형태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팔의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손에 있는 관절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야기죠. 네. 그게 엠비덱스. 네, 맞습니다. 그다음 어라운드 G? 어라운드 G라고 하는 거는 어라운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로봇인데 이거 역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게 생긴 거는 그 전기 면도기를 좀 뒤집어 놓은 형태로 생겼어요. 전기 면도기를 뒤집어 놨다. 예, 그러니까 위에가 작고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혼자서 실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위치까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게 어떤 로봇이냐, 이걸 어디다 쓸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 게 저희들이 이제 실내에서 지도 앱을 실행을 하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켰을 경우에 위치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GPS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실내이기 때문에 GPS가 잡히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GPS가 잡히지 않는데도 로봇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 GPS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하나 이런 실내 구조물을 스스로 탐지하면서 네, 맞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네. 약간 여기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집에 있는 이제 로봇 청소기. 네, 맞아요. 네, 로봇 청소기는 사실 시행하고 착오를 반복하죠. 맞아요. 가다가 부딪히면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근데 로봇 청소기는 저렴하기도 하고 작은 형태로도 그게 가능하지만 부딪혀도 되지만 맞습니다. 이거는 부딪히면 안 되죠. 실내 로봇이 돌아다니다 부딪힌다. 만약에 사람한테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기술이 GPS 기반이 아니라 로봇이 사실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엠비덱스도 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그 브레인리스 뇌가 없는 형태인데 이번에 이 실내 주행할 수 있는 어라운드 G도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 M1이라고 하는 로봇이 한 대가 더 있습니다. M1은 어라운드 G하고 유사하게 생기긴 했는데 머리에 360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네. 얘가 하는 역할은 한마디로 지도 제작자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이라면은 지도를 제작하는 것들하고요. 길을 찾아가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인데 지도 제작자하고 탐험할 수 있는 로봇 두 개를 놨을 경우에는 일단 업무가 분담이 되죠. 네. 그럼 M1이 하는 일은 실내를 돌아다니면서 스캐닝을 합니다. 레이저를 쏴서 정밀 지도를 만들고요. 네. 고화질의 정밀 지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지도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지도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올려놔져 있는 지도를 이제 다운받는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어라운드 G가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예. 그러면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뭐요? 로보틱스, 스마트홈 뭐를 어떻게 결합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네이버가 검색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로봇 하게 되면은 로봇이 혼자 돌아다녀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로봇 자체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봇이 머리가 있게 될 경우에는요. 네.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뇌 속에서 판단 내려야 되니까 그 칩 자체가 비싸죠. 근데 이렇게 뇌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산을 시켜놓게 되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지도를 제작하는 로봇이랑 돌아다니는 로봇이 분업을 하는 것처럼 엠비덱스가 하는 일은 실행만 합니다. 예. 그럼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얘는 뇌가 없지만 이 뇌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다? 네. 클라우드에 있는 뇌가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행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기술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5G. 5G의 특징이 저희 새 특집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초고속과 초지연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걸 로봇이 실시간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퀄컴하고 제휴를 맺어서 5G 기술이 여기 들어갔죠. 이제는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이미 먼저 뛰어든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서 만드는 로봇이 뭐 팔을 작동하던 뭐 실내를 돌아다니던 그 로봇에는 로봇 한 대 한 대마다 머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이버는 클라우드에 있는 뇌를 5G를 이용해서 쏴주는 방식을 택하면 집집마다 사는 로봇의 값은 훨씬 싸질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경쟁력을 갖는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로봇들을 양산할 필요는 사실 없게 됩니다. 네. 이런 로봇들은 많은 로봇 회사들이 만들면 되고요. 예. 네이버가 만들어놨던 이 시스템을 그냥 탑재만 하면 되는 형태. 네이버는 그 시스템을 장악한다. 맞습니다. 아까 지도도 마찬가지죠. 네.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굳이 실내를 안내하거나 그런 로봇이 아니더라도 쇼핑 카트에 그런 지도가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한쪽에서는 물건을 싣고 나서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그 카트가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위치까지 가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의 목표는 결국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 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으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런 그 플랫폼을 시도하기 위한, 시험해보기 위한 로봇 개발이 계속 이어지겠군요. 네. 오히려 저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접히는 롤러블 TV 뭐 이런 네네. 것도 봤고, 그다음 그 아주 첨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만은 네네. 네이버의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저게 뭐야? 그냥 그러고 지나칠 수 있는데 네. 이것의 숨은 의미가 그렇게 깊은 곳이 있었다. 이번 CES 주목받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해마다 CES라든지 다른 행사에서는 뭐 IFA라든지 MWC라든지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등장했던 로봇들은 사람하고의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사람한테 있어서의 반려 로봇 이런 형태들이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사람을 닮은 형태 예. 아니면 로봇 강아지 아이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에야말로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로봇은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질문하고 답을 어느 정도 네이버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로봇 쪽 합니까? 구글은 사실 이제 오래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글이 원래 잘했던 거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죠. 구글은 그럼 로봇 쪽에는 이제 경쟁 상대는 아니네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의 로봇 사업, 로봇 논구 좀 주목되고요. 뭐 서울시가 하는 서울페이 뭐 이런 것들 한참 그 화제를 모으고 했었는데 네네. 카드사들의 통합 QR페이라고 하는 게 요즘 나온다면서요? 네. 이거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거라서 이게 뭡니까? 이제 제로페이는 이제 서울페이가 제로페이가 됐죠. 네네. 제로페이란 말 그대로 이제 소상공인의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등장했었던 페이였었는데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돈이 송금되는 방식이고 직불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못 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후불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돼버렸는데 예. 이 와중에 이제 카드사에서는 수수료가 줄어들고요. 벤사도 본인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카드사들이 통합적으로 QR코드 시스템을 만든 게 통합 QR페이입니다. 그게 이미 출시했어요? 네, 이제 3사는 출시를 한 상태이고요. 3사는 어디요? 현재는 이제 BC하고 신한하고 롯데에서 참여를 해서 BC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QR코드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거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요. 네. 그 스티커를 신한카드나 롯데카드나 BC카드로 찍게 되면은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불제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후불제죠. 그렇게 되면 그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그건 기존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존하고 이제 크게 차이는 없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예. 보통 저희가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에는 나한테 혜택이 없다. 나중에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는데요? 그렇죠. 소득공제가 되긴 하지만 일반 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나중에 소득공제라고 하는 그 나중에라는 말은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 카드사에는 통합 QR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카드를 썼던 경험 그대로 네. 한마디로 마일리지 적립도 되고요. 다만 카드는 갖고 다니지 않고 그렇죠. 스마트폰 한 대로 네. 한 대로 찰칵 찍기만 하면은 이제 결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지갑 안 들고 다니는 게 대세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모든 게 들어있는 네. QR 결제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대세적으로. 중국은 이미 그렇다고 하니까. 네, 중국은 이미 뭐 보편화돼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2주 후에 새로운 IT계의 소식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였어요.